그러니까 종합하면 뭡니까? 가족끼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놈은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구나. 이 로렌 스탠버그의 책을 결국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끊임없이 이 말을 하라는 걸 합니다. 저도 사실은 부모 자식 관계를 논할 수 있는 그 위치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살갑게 막 아버지, 막 어머니 막 이런 효자도 아니고요. 그리고 살아보니까 그 부부 관계를 좋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각자 자기 부모를 흉보는 거더라고요. 자기 배우자에게. 자기 부모님 칭찬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 편 들어야 되잖아요. 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물어봅니다. 당신 아내와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물에 빠졌다. 둘 중에 한 명만 구했을 때 누구를 구할 것이냐? 사실 심리학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아주 명확합니다. 네, 배우자예요. 야, 지금 오늘 부모 자식 관계 얘기하는데 지금 너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근데 이제 심리학에서 그 서양식 심리학에서의 얘기는 왜 당신은 배우자를 구해야 되느냐? 둘 중에 한 사람만 구할 수 있다면 당신이 선택한 거라고. 당신 배우자는. 부모 자식 관계에서는 당신은 부모가 선택한 거라고. 두 사람 다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둘 중에 누구 한 사람을 구해야 된다면 마땅히 내가 선택한 결과에 책임을 더 많이 져야 된다는 게 그런 선택 관계죠.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이 말에도 납득이 가지만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현상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요. 요즘 자주 이런 전화나 연락을 받는데 꽤 친하게 지내는 선배님,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그런데 그 형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야 경일아, 나 우리 아버지랑 별로 사이 안 좋았던 거 알지? 갑자기 문득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근데 그 형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10년 정도 됐거든요.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라는 것 정도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형이 이제 올해 초에 저한테 전화를 해서 10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야, 경일아, 나 우리 아버지랑 별로 사이 안 좋았던 거 알지? 예. 근데 10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왜요? 한 2, 3년 전부터 술만 먹으면 그렇게 울컥하고 아버지 생각이 난대요. 그냥 아버지가 떠오르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그래서 제 그 강연 영상을 다 뒤져보고 책도 뒤져봤는데 없더래요. 그래서 다 뒤져본 게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일단. 네. 다 뒤져봤으면 답을 알았어야죠. 뭐 이러면서. 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런 게 많거든요. 그 영남대학교 심리학과의 서종환 교수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아직 심리적 애도가 아직 안 끝나서 그렇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리적 애도. 한국 사람들은요, 심리적 애도라고 하는 것이 거의 끝까지 갑니다. 그 자식이 죽는 날까지. 사실은 부모와 지지고 볶고 살던 그런 시간이나 아니면 사이가 안 좋았거나 아니면 대면대면해진 그런 기간 동안에는 아이 나 엄마 아빠 안 보고도 잘 살아 라고 하지만 부모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부모가 자꾸 문득문득 생각나고 사무치게 보고 싶을 때나 울컥하고 뭔가 샥하고 오는 이게 부모를 잊지 않는 거죠. 좋든 나쁘든 잊지 않는 거예요. 그 기간이 그런데 대부분 어디까지 가느냐? 자기가 사망할 때까지 갑니다. 부모 사망 이후에 자녀의 심리적 애도 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런지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사이코패스 연구하다가 거의 나온 겁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크가 1990년까지 루마니아를 철권 통치하다가 구소련이 붕괴되면서 차우세스크가 실각했거든요. 근데 이 차우세스크는 진짜 되게 웃긴, 뭐라 그럴까요? 진짜 황당한 독재자였습니다. 일단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남달라요. 1등이 히틀러, 2등이 김일성. 근데 나중에 바꿨어요. 1등이 김일성, 2등이 히틀러. 왜? 생각해보면 히틀러는 망한 거야. 자기가 1990년대 당시 김일성은 안 망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닌 거죠. 정상적인 인간이 아닌데 차우세스크가 했던 진짜 기이한 악행 중에 최고봉 중에 하나를 거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심리학자들은 이걸로 뽑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누구도 만지지 마라. 어떤 보육교사도 안아주지 마라. 왜? 나라 경제가 파탄났는데 유아들이 누구한테 병을 옮습니까? 어른한테 옮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왜 아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가기 전까지는 대부분 술 먹고 회식하고 와 이러고 있다가 시원한 사랑한다 막 이러고 이제 하다가 아이 감기 걸리잖아요. 저도 아이 그래서 독감 2번 걸리겠다고 거의 진짜 죽도록 혼났거든요. 그러니까 5살 전까지의 모든 그 루마니아의 보육시설에 맡겨진 아이들이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야 되던 시기에 아무도 안아주지 않고 심지어 손도 안 댄 거예요. 이제 루마니아는 완전히 붕괴되고 2000년대 유럽과 미국의 정상적인 가정에 입양이 되는 겁니다. 입양됐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실은 평균적인 부모들보다 더 까다로운 조건을 통과해야만 입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평균적인 기준보다는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라고 봐도 뭐 무방할 겁니다. 이 친구들이 15살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EU에서 추적을 하기 시작하죠. 그때 대규모로 입양됐던 아이들 잘 지내고 있는지 사실 최초 목적은 그거였거든요. 이게 통계치가 사람마다, 그러니까 보고서마다 다른데 걔네들의 거의 20%가 자기 양부모를 죽였어요. 예. 그리고 걔네들의 거의 3분의 1이 자기 형제자매에게 1급 이상의 장애를 입힙니다. 그러니까 두 눈을 다 못 보게 되는, 영구적으로. 그 정도인 거예요. 사이코패스가 된 거예요. 수백 명의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알아내려고 했던 후천적 사이코패스가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대한 노력을 그렇게 알아내려고 했는데 차우세스크가 한 방에 해결한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만져주지 않는다. 안아주지 않는다. 그 아이를 돌보고 있는 어른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짓이라는 거예요. 양심의 기능을 담당하는 편대체에서부터 애착을 담당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영역이 그때 발달하더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꼰대가 많아서 그렇지. 예. 그리고 말 안 듣는 철부지가 많아서 그렇지. 예. 우리나라가 사이코패스는 굉장히 적습니다. 사이코패스가 왜 이렇게 적은가 보면 정확히 부모가 얼마나 자녀를 안아주고 만져주는가의 순위로 역상관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아이를 안아주는 나라거든요. 오죽하면 그 120년 전에 노르베르트 베버신보가 한국에 와서 제일 깜짝 놀란 게 그분이 무성 영화 찍어서 유럽에 개봉했던 그 영화가 바로 그 유명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입니다. 근데 독일 관객들이 막 놀라는 장면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이놈의 나라는 아이발이 땅에 닿지 않는 나라다. 누군가가 끊임없이 아이를 안고 있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가족 사진을 보고 어느 날 굉장히 재밌는 현상을 뉴저지 대학에 있는 저희 대학원 동기들, 다 친구들이죠. 리사 그림 교수가 발견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다 깜짝 놀랐어요. 저희 집만 유치원 들어간 정도의 큰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때까지도 아이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서양 문화권은요, 아이를 걸을 때가 되면 이렇게 잡고 아이는 서서 찍습니다. 요람에서 키우는 문화와 달리 워낙에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이 안아준다. 끊임없이 만진다. 끊임없이 삶아댄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부모가 돌아가셔도 못 잊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부모 자식 관계는 가장 질기고도 힘들고도 어려운 관계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관계를 우리 김지훈 선생님, 김지훈 소장님이 아시죠? 네. 모녀 관계라고, 한국의 모녀 관계라고 얘기를 하죠. 역대급이죠. 예. 역대급이야. 예. 두렵고 무서울 때 신을 찾도록 언어가 설계되어 있는데 우리는 두렵고 무서울 때 오 마이 갓. 예. 우리 두렵고 무서울 때 누구 찾아요? 엄마 찾잖아요. 왜죠? 아세요? 엄마가 신보다 무섭기 때문이에요. 내 인생에 대한 영향력이 엄마가 신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야. 부모 자식 관계가 굉장히 이렇게 독특하고 강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춘기 때 우리가 그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사춘기의 정의 자체가 나의 사회적이고 정신적인 독립적인 객체로서, 주체로서의 활동을 위해 부모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을 잠시 끊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국의 사춘기는 전 세계 최고의 빌런이 되는가, 부모님을 힘들게 하는가, 그런 것도 다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건 부모 자식 간의 애착의 형성의 정도입니다. 로렌 스타인버그 교수가 원래는 아동 인지 발달 연구자였어요. 되게 재밌는 건 아동 발달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요, 자기가 60, 70 넘어가면 다 전공을 바꿉니다. 왜겠어요? 이제 걔네들을 계속 자라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그 사람은 성인 문제 전문가가 돼요. 그리고 그 부모 자식 관계를 보게 되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세요. 10년 후에 오은영 박사님 반드시 노인 문제 분석가로 나옵니다. 왜겠어요? 계속 그렇게 부모 자식 관계를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이렇게 이어서 세대별로 가잖아요. 예. 이 로렌 스탠버그 교수가 그래서 자기가 수십 년 동안 한 아이의 발달 과정을 봤더니 이제 걔가 성인이 된 거야. 이제 그래서 그 부모님은 50, 60이 된 거지. 그랬더니 이제 성인 자녀를 둔 부모 자식 관계가 어떤 건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됐는데, 재밌는 건 보세요. 로렌 스탠버그 같은 교수의 앞에 자기 자식을 데려다 놓고 상담을 할 정도의 미국 부모면요, 평범할까요? 극성 맞을까요? 극성 맞겠죠. 아이에 대한 애착이 적을까요? 많을까요? 많겠죠. 자기 앞에 왔던 아이와 그의 부모들은 전형적인 한국의 평균 정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한국에 딱 들어오면 평균적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수명이에요. 수명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5, 60대의 부모의 수명 자체가 길어집니다. 지금 부모님들이 만약에 120 정도를 미니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년 동반자 진짜 되는 거예요.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아지네요.
부모 자식 관계가 아동, 성인과 청소년, 성인과 유아의 관계는 불과 20년에서 25년밖에 안 되고 성인 대 성인으로 만나는 관계가 70년, 80년씩 되는 관계니까 어느 게 더 긴 관계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을 해야 돼요. 이 책이 답을 내놓고 있다라고 저는 사기를 치고 싶진 않습니다. 하지만 고민을 하게 만들어요. 이 고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가 왜 명전지 아세요?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보면 일단 10개가 넘는 각기 다른 충돌하는 정의가 나와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대를 위해 소가 희생하는 것이 정의다라고 하면 아 맞아! 그럼 거기서 읽기가 끝나요. 아니야 난 이게 정의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 다음 장에 다른 정의가 있다니까 봐야지. 그게 아니다. 소를 위해 대가 기꺼이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감수해 줄 수 있는 용의가 있는 그게 진짜 정의다 뭐 이런 거. 와 이게 정말 맞는 것 같다. 그럼 거기서 또 끝나요. 그게 아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정의다. 또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읽은 사람이 그래서 없는 거거든요. 그 마이클 샌델의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죠. 지금까지 10개가 훌쩍 넘는 각기 다른 정의, 서로 심지어 충돌하는 정의를 다양하게 내가 써놨다. 그런데 진짜 정의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정의인지를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는 게 정의다. 부모-자식 관계가 전형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원칙과 소신 같은 어이없거나 허상적인 것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원칙과 소신은 분명히 좋은 가치지만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고민하지 않고 만들어졌다고 주장되는 원칙과 소신은 대부분 생각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책 한 권도 안 읽은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고 깨달음 얻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얘기 많이 아시죠? 그게 바로 무슨 얘기냐? 이거 한 권 읽고 깨달고 그 다음에 더 이상 고민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이래야 된다. 그렇구나. 이러면서 평생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왜? 100년 동안 가는 트렌드를 다 바꾸시려면 매번 기꺼이 그때마다. 그래서 이 책의 가장 앞부분이 변화하는 부모의 역할. 그리고 끊임없이 변화하라는 거예요. 답을 얻으시려고 하지 마시고 이런 책들은 고민 좀 해보자. 슬라이스 치즈 같은 계속 고민이 기꺼이 고민한 게 쌓이죠. 그러면 슬라이스 치즈 같은 거를 쭉 고민하게 쌓아놓고 보면 이게 멀리서 보면 쭉 쌓아놓고 보면 벽돌처럼 이렇게 한번 우뚝 서 있는 게 되죠. 더 쌓으면 그게 하나의 기둥처럼 되게 되죠.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갑니다. 결혼 10년차, 20년차, 30년차 되신 부모님들이니까 이렇게 성인 자녀가 있으시고 사춘기 자녀도 있으시겠죠. 자, 결혼 10년차, 20년차, 30년차 넘은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분 계신가요? 나는 지금도 내 배우자를 보면 연애할 때보다 더 흥분한다. 이런 분들은 저희 인지심리학자들이 심장질환에 있는 분이다. 그럼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세요. 네네. 그렇지. 애정은 이제 아니지. 막 이러면서. 전우애로 살아. 애정이 사라진 거 저희들이 맞습니다. 맞는 표현이라고 보고요. 하지만 전우애와 의리로 산다 이건 틀린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애착이라 그래요. 애착이 뭔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사이코패스한테 없는 게 애착이죠. 애착은 같은 세상에서 공존하고 싶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세상에 당신도 살아있으세요. 당신이 살아있는 세상에 나도 살아있겠습니다. 모든 나라에서 애정은 갑작스럽게 생긴다라 그래서 fall in love, 사랑에 빠진다. 이런 동사들도 세게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는 언어를 쓰죠. 애착에 빠진다 이런 표현 없죠. 애착은 다 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짜리 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부보다 20년간 살아온 부부가 애정은 더 적어도 애착은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겁니다. 쌓아가는 거니까요. 하나도 안 설레고 하나도 심지어 꼴 보기 싫고 미운데도 계속해서 무언가 살아내시고 계신 분들은 그 애착을 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애착의 역할이 뭘까요? 애착의 역할이 위로, 정서적 지지, 안전함, 편안함 이런 거예요. 가장 소중한 타인인 가족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건 휴식, 공감, 위로, 정서적 지지, 안전함, 편안함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지 않은 감정이 하나 있어요. 몇 개.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기쁨, 즐거움, 재미, 행복 이런 거예요. 이건 가족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애착에 기반한 가족은 휴식, 공감, 위로, 정서적 지지, 안전함, 편안함 이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행복, 기쁨, 즐거움, 재미 이런 건 가족이 나한테 줄 수 있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기대하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신나지 않은 거라고요. 휴식, 공감, 위로, 정서적 지지, 안전함, 편안함 이걸 주는 게 가족이고요. 그리고 그게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건 바로 뭐냐? 같은 사람이라는 전제하에 만들어지는 감정이고요.
재미와 즐거움과 행복은 바로 뭐냐?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 다른 배경, 모든 면에서 많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발견하는 우연한 재밌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종합하면 뭡니까? 가족끼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나랑 다른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랑 다른 노는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르구나. 이 로렌 스탠버그의 책을 결국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끊임없이 이 말을 하라는 걸 합니다. 야, 엄마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왜 다르게 생각하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엄마 아빠랑 다르구나. 이런 게 되게 다르네. 다르다라는 걸 흔쾌히 인정하고 다르다라는 걸 즐거워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한국의 장점을 살리고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했던 많은 아픈 기억들을 줄이는 최고의 방법이다. 의외로 간단하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